1950년 6.25 발발 당시에 저 산을 중심으로 해서 360도 회전해서 약 360만 평, 마을 6개를 모두 강제 이주시키고, 앞에 보시는 저기 주택들이 전부 예전에는 논이었습니다. 저 논을 다져서 급하게 공사를 해서 도로수용소를 만들었죠. 그때 당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앞에 보시는 부분이 60단위 수용동, 예를 들어서 61동, 62동, 63동, 그리고 저 산 너머 앞쪽이 70단위, 가운데 80단위, 90단위, 이렇게 4개 구역으로 총 2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 동당 6,000명 정도가 수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앞에 보시면 62 컴파운드라고 나오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60단위 수용동, 이쪽 앞쪽이. 그래서 62동은 62동 안에서 포로들이 생활을 했던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디오라마가는 62동 전체에서 생활했던,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포로들의 그런 생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는 영상은 전국 기자들이 직접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포로들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앞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좀 전에 우리 밖에서 독봉산 보셨죠? 그 독봉산을 2000분의 1로 축소한 모습입니다. 자, 현재 우리 위치는 독봉산 오른쪽 중앙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51년도 2월에 포로 수용소를 개소했을 때 모습입니다. 현재 오른쪽이 60단위, 62동은 여기 어디 좀 있겠죠. 전체 포로에 수용됐던 포로들이 최대 17만 3천 명 정도가 수용이 됐었습니다. 그때 거제도에 살던 사람들이 10만 명 조금 안 됐고요. 거제로 피난을 왔던 피난민들이 약 15만 명 정도, 그때 당시에 42만 명 정도가 거제에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4만 명 정도 있습니다. 자, 지금 최대 17만 3천 명 포로 중에서 15만 명 정도가 북한군 포로, 그리고 2만 명 정도가 중공군 포로, 여자 포로도 300명 이상이 있었고요. 민간인 억류자 등 해서 약 3천 명의 포로가 더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설치됐는지 약 2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9월 15일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면서 인천 이남의 북한 포로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많이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10월부터 다시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압록강까지 진격해 가다가 다시 후퇴를 하게 되는데, 후퇴를 하면서 이 포로와 같이 남쪽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약 14만 명이 넘는 적군 포로가 몰리게 된 거죠. 전선 가까이에 적군 포로가 많이 있으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작은 경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주도가 후보에 올랐는데, 제주도는 육지와 멀고 물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피난민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0년 11월 27일 거제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마을 6개를 강제 이주하고, 이주 비용은 당연히 없었겠죠. 전시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논을 다져서 천막 형태의 포로 수용소, 앞에 보시는 형태의 포로 수용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개소식을 해서 부산에 몰려있는 포로를 하루에 2,000명씩 LST 선박으로 고연항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고연항, 지금은 삼성조수소가 자리하고 있죠. 고연항을 통해서 하루에 2,000명씩 계속 수송을 해서 최대 몇 명이라고 했죠? 17만 3천. 네, 맞습니다. 17만 3천 명의 포로가 수용이 됐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실게요. 포로들은 거제도에 오기 전까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됐죠. 전시 중이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거제도에 와서는 살이 쪘다라고 하는 포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비를 서는 사람은 우리 국군인데, 미군은 이런 포로 관리하는 모든 전반적인 이런 포로 급식이라든지 이런 포로 관리를 미군이 담당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경비를 서는 거는 우리 국군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 17만 3천 명의 포로를 관리하는 국군은 약 9만 5천 명, 그것도 인원을 최대로 늘렸을 때 9만 5천 명, 9,500명 정도가 다였어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대우도 우리 포로들보다 훨씬 더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국군은 화랑이라고 하는 국산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이 포로들은 미제나 일제 담배를 하루에 10개 피씩 배당을 받고 심지어 시레이션까지 배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국군하고 경비를 서던 국군하고 포로들 간의 마찰로 이어지던 것이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우리가 1년 뒤에 휴전회담이 시작이 되죠. 전쟁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포로 문제가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 190여 차례의 많은 휴전회담을 가지는데 그 휴전회담의 최대 난제가 포로 송환 문제였습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이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자동 송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포로들 중에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포로들이 82,000명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반공 포로들. 그 반공 포로들이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적군 포로라 자동 송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송환하면 안 되냐라고 자원 송환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북한은 무슨 소리냐, 무조건 보내야지라고 계속 자동 송환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휴전 회담 중에 최대 난제가 첫째 군사 분계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 둘째 이 많은 포로를 어떻게 송환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싸웠던 거는 사실은 1년 남짓이지만 3년 1개월 이틀 동안 전쟁이 길어진 이유도 이 포로 송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침공 포로들과 반공 포로들이 첨예하게 사상적으로 대립하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침공 포로들은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해방동맹, 소위 말하는 용광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침공 포로들, 네가 변절자니까 넌 바로 반공 포로에게 넌 바로 죽어야 돼 이러면서 인민재판을 열어서 네가 특급죄니까 넌 바로 죽어 이러면서 돌로 바로 500대를 쳤어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거는 몇 대 없죠. 그리고 저런 철 군봉을 만들어서 1급죄다 500대를 치고 2급죄다 그럼 400대를 치고 이런 식으로 자기끼리 인민재판을 열었어요. 자기끼리 전쟁을 하고. 네.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동에 약 6,000명의 포로가 수용이 되면서 포로 자치제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둘러서 국군이 경비를 서고 안에는 포로들만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포로들끼리 그런 폭동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드럼을 반으로 잘라서 노천 화장실로 사용을 하는데 포로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화장실을 제대로 짓지 못했겠죠. 그래서 저런 드럼통을 이제 노천 화장실로 사용을 했는데 저걸 하루에 한 번씩 포로들이 고연항으로 저다가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분변뿐만 아니라 잘려진 시체들도 엄청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잠시 이동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도 99년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처음 오픈하면서 미국에 가서 직접 가져온 영상이고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들이 이제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것이고요. 앞에 보시는 밀랍 인형들은 그 당시에 포로들이 하던 생활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인형을 자세히 보시면 목욕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를 보실 수가 있는데 포로들은 보통 5시 반에 기상을 합니다. 기상을 해서 점호하고 식사하고 나면 아침 일과를 7시에 시작을 하죠. 7시에 시작하면 포로들은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운반한다든지 도로 정비, 환경 정비 이런 경로동에 불과하고 4시가 되면 일과를 마치고 8시 취침 전까지는 자유시간을 가집니다. 앞에 보시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영화도 한 달에 20편에서 30편 정도 상영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상 교육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기술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문맹자들이 많아서 한글 교육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나가면 적응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을 같이 병행을 했는데 뭐 목공 가공 기술, 금속 가공 기술, 이발 기술, 미용 기술 등 생활에 필요한 이런 직업 훈련을 같이 실시를 했죠. 근데 이제 포로들은 그런 기술 가르쳤더니 저기 천막 지주 자기 숟가락 이런 거 녹여서 무기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저런 천막 하나를 걷어내면 2000점이 넘는 무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화염병도 직접 만들고 심지어 피난민들과 서로 이제 교환해가지고 총을 소지한 포로들도 있었고 뭐 도끼, 칼, 낫 이런 무기들을 직접 만들어서 소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 포로 수용소 소장 도트 준장 납치 사건입니다.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앞에 보시는 그때 당시 포로 수용소장이던 도트를 납치를 해서 3일 만에 풀어주는데 이 사건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52년 5월 7일 상담을 하자고 요청을 하고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풀어주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콜슨이 여기 발령받아서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준 게 콜슨 각서입니다. 이 콜슨 각서가 우리에게 두고두고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휴전회담 중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도트하고 콜슨은 대령으로 강등당합니다. 그래서 보트너가 소장으로 발령받아 와서 일시적으로 무력 진압을 합니다. 뭐냐하면 그 제네바 협약에는 이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고 이렇게 납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무력 진압을 하고 포로 수용소를 그때부터 분산시키기 시작합니다. 포로를 자꾸 서로 죽이고 폭동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폭동을 주도하는 이런 악질 포로들은 통영에 있는 섬, 추봉도, 용초도 이런 섬에 따로 수용을 하고 거제도 중에서도 남부 저구가 있어요. 저구 이런 곳에 10,000명, 8,000명, 12,000명 이렇게 따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는 침공 포로들 중 약 한 48,000명 정도를 남기고 그 외 반공 포로들은 육지로 분산 수용시킵니다. 그리고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포로들은 자원 송환으로 결정이 나고 전체 65%의 포로들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판문점에서 한 번 더 물었어요. 어떻게 할래? 나는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다 라고 하는 포로들은 제3국을 택해서 간 포로들이 90명 가까이 있고 나머지 포로들은 여기 남아서 자유를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역사관으로 이동할게요.